우리 보수 당이 강원도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정말 애틋하게 생각한 것들이 많구나. 특히 여러분이 다 익히 아시지만은 평창 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 과정에서 경강선, 강릉선 KTX가 조기에 재정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공되어서 강원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사실 강원도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 계속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제가 속초를 자주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춘천을 거쳐서 속초까지 가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조금 더 강단 있게 애초에 경강선과 마찬가지로 복선전철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선전철이라는 형태로 추진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의 그 동서축이라고 하면은 강릉으로 가는 축과 춘천을 거쳐가지고 속초로 가는 축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춘천을 거쳐 속초로 가는 축이 최단거리에 가깝기 때문에 더 앞으로 서울에서 많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 연변에 많은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비용대 편익 분석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장래성을 놓고 저희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 당이 잘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강원도에 대해서 저희가 큰 발상 전환을 앞으로 당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문순 지사가 사람이 뭐 수도분하게 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번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가 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일자리를 만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과연 강원도가 어떤 저희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그런 국책 사업들을 이끌어낸 것 외에 도지사로서 해외에 가서 자본을 유치하고 산업을 유치하고 성과를 낸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 중에서 이번에 김진태 의원님과 우리 당원들이 강하게 지적해가지고 사실상 무산시켰지만은 온 국민의 우려를 살 수 있는 한중 문화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들이 업적으로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를 봤지만은 원래 차이나타운이라고 하고 그 중국 문화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항구 도시나 공항 같은 어떤 국가의 관문 도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서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이 크게 형성되고 중국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장이 있는 곳이 군산이나 인천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 강원도 특히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역이고 사실 관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됐을 도 측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당의 간부들이나 당직자들께서도 어떤 그런 국민과 소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번에 하여튼 우리 도당과 김진태 의원님께서 그 일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셨습니다. 제가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발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보수당의 원칙은 지방에 억지로 무엇을 분산시키고 하는 노무현 정부식 어떤 지방 분산보다는 산업과 경제가 자연스럽게 진흥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있던 매사추세츠주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뉴햄프셔라든지 메인이라든지 이런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캘리포니아나 뉴욕 아니면 매사추세츠 이런 주들은 산업이 발달하고 어쨌든 도시가 발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뉴햄프셔 같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은 좋고 자연도 잘 보존되어 있지만은 산업을 일으키기에는 다른 주보다 좀 여건이 안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처럼 도로망을 확충하고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겠으나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방정부가 자기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조세의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으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매사추세츠 옆에 뉴햄프셔나 이런 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별로 소비세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햄프셔 같은 주는 소비세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세를 0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지역이나 매사추세츠에 사는 사람들도 그 주말에는 소비를 뉴햄프셔주에 가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라든지 대형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있고 자연경관도 뛰어나니까 스키장도 많고 그러니까 스키도 즐기고 대신 돌아갈 때는 차에 한가득 물건 사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발달한 주와 그리고 또 이런 관광이나 이런 게 발달한 주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춘천과 서울이 이미 그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에 1시간 생활권을 묵혔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영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그런 서울의 그런 어떤 아니면 수도권의 인구가 와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로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제도를 많이 바꿔야 되고 국세가 주가 되는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지방분권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대선 주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저희가 당에서 제도를 잘 만들어 가지고 꼭 그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 당원 동지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었을 때 당원 동지들께서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다시 우리 보수가 행사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선출하는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노력해온 후보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이 제도에 누가 가장 유리할지는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공정함에 대해서 제가 오늘 꼭 보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춘천이나 강릉이나 속초나 아니면 뭐 영월이나 어느 지역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당원들이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될 것이고 당원도 전체를 봐서도 가장 지금까지 당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후보가 되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지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 젊은 세대의 어쨌든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이 강원도에 와서 특히 춘천 지역에서 제가 명동거리나 이런 데서 젊은 세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방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에 특화된 어떤 산업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최근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참 큰 시대의 전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 책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항상 고도 성장을 주관해왔고 그리고 성장 위주로 진행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대통령께서 밖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물건 하나 팔아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원전 팔기 위해서 해외로 열심히 세일즈 다녔고 우리나라의 공기관들도 가가지고 해외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었고 그때는 비난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예를 들어 자원외교로 투자했던 것들이 요즘 몇십 배씩 몇백 배씩 대박이 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먹거리를 발굴하고 하는 것이 저는 지도자의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존에 있는 산업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아주 점령군처럼 대한민국의 으뜸산업 중 하나였던 원전, 이명박 대통령은 가서 그거를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십조 주고 팔아왔는데, 수십조 받고 팔아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들어서자마자 어디서 활동가 몇 명이 이야기한 거 보고 듣고 또 자기가 영화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없애겠다 선언했습니다. 탈원전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노동자들이 저희 당에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두산중공업도 문제지만은 창원 산단에 있는 170여 개 협력업체가 지금 직원을 줄이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결국 파이를 늘리는 것에 문재인 정부는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산업을 더 진흥하고 파이를 늘리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배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산업을 정체시켜 놨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만 다룹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게 하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갈라치게 하고 자기를 나름대로 그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고,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선한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이런 갈라치기하에서 오히려 공정이라는 화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참 젊은 세대의 자조 섞인 어떤 그런 저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경제 발전이나 경제의 성과물을 배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다시는 문재인 정부처럼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배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배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눠줄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표만 받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형태의 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보수당은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들을 다가서야 된다. 그리고 성장을 시키겠다는 담론을 다시 내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리하신 분 말씀 주셨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융화가 잘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 대구에서 합동연설에서 진행한 연설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과 공존할 수 있겠냐라는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다른 생각과 공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굉장히 풍성한 후보군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언급했던 사람 중에서는 비록 우리 보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수사를 했던 분이지만은 거꾸로 문재인 정부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고,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던 어떤 검사도 저는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뛸 수 있다면은, 저는 우리의 대선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더 막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진보 진영에 몸담으면서 우리 당에게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던 그런 안철수 대표 같은 분도 저는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 당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지형을 넓힐 수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당 안에도 여러 스펙트럼의 다양한 훌륭한 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지만은 김동연 부총리나 아니면은 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훌륭한 분들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그런데 지금까지 한 5년여의 기간 동안에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거한 모든 대선 주자나 아니면은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발언을 했겠지만은 그 안에서는 어떤 악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 발언을 할 때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그 발언을 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선한 마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은 저는 누구와도 우리가 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김진태 의원님이 같이 앉아가지고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것도 저는 김진태 의원님에 대해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의원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이라는 것이 다 국가를 위한, 강원도를 위한 것에 근거해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의원님의 말씀과 생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아마 김진태 의원님과 우리 당원들 모두가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대선에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일이 가서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입증된 것처럼 당원들과 또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의 역량이 출중하는 당입니다.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대선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도움 또는 우리 당에 융화되지 않고서는 대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만 우리가 그걸 기득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가 가진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이 당내로 들어와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2번으로 나가면은 중도층의 지지가 덜할 것이고 4번으로 나가면은 중도층까지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으로 나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견해니까요. 다만 선거 결과를 저희가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은 기우에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훌륭한 인물을 냈을 때 충분히 중도층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당이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당의 젊은 층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께서 첫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다시 배출할 수 있는 정당이다. 두 번째로는 다만 그에 곁들여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포용력을 우리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어떤 이유에서든 당 밖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공천 때문에 다소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당을 잠시 떠나 계신 홍준표 대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 우리 당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총장,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과거 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안철수 대표까지 모든 사람을 우리가 포용하는 것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후보자 이제 평가를 하겠다고 이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혹시 사람을 쳐내기 위한 방법이냐, 그리고 그 안에 뭐 컴퓨터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혹시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당을 이제 갖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 그렇고 지금 강원권에서도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광역의원 선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선거를 각오해야 됩니다. 공천 단계가 아니라 본선에서도 어려운 선거를 각오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직 후보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세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이 보증을 서가지고 그분이 능력과 인품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는 그 공직 후보자 적성 평가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줄 세워가지고 1등을 공천준다, 이런 시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본적인 걸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통과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 가지 항목을 둘 겁니다. 예를 들어 논리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독해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항목들이 결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은 조금 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지방선거 내년 6월이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험 자체를 한 번 보고 땡한 것도 없습니다. 당신 떨어졌으니까 공천 안 줘, 이렇게 안 합니다.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 시험을 계속 잡아가지고 만약에 특정 과목에서 과락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또 한두 달 사이에 좀 더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요 20대 도전자가 컴퓨터 잘한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20대 지원자가 엑셀이나 이런 걸 할 줄 안다? 아니 뭐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60대 70대 도전자가
아이고 내가 엑셀이라는 걸 잘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 지방의원으로 활동해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려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제가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당하게 합격해가지고 제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감동이 선거에 주는 영향은 굉장할 겁니다. 저는 최소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이 5% 10% 이상 양자 대결에서 득표율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더 많은 우리 당 동지들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시험을 설계하고 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요. 벌써부터 그런 그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당원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원하시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당원들 특히 국회의원 중에 보면요, 여기 김진태 의원님도 보면 뭐 이력이 화려하신 검사 출신이나 이런 분이지만은 법에 대해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당원들께 교육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논리력이라는 것들도 다 강의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도 가르치겠다는 분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배우는 당이 될 거고 노력하는 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탄핵 관련해서 제 입장 정리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당에 들어오는 많은 주자들의 부담을 없애겠다는 우선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탄핵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법리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재판이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을 들이대는 순간 그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을 제일 먼저 앞장서 외쳤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당의 거부 의사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직접 영입해서 발탁한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감사 인사도 표하고 저는 그분에 대해 가지고 그분의 인격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공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저와 개인 관계 속에서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고 다만 저는 그 당시에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통치 불능의 사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도 그렇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 하야 또는 탄핵의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통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하야는 선택하지 않았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겠다 해가지고 탄핵 재판을 거쳐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지금 와서 제가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까지는 김대중 정부 때 아들 삼형제가 뇌물 받았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졌습니까?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때 형인 이산득 부의장이 예를 들어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갔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다만 그 엄격해진 법의 잣대가 문재인 정부와 그 인사들에게도 공정하게 앞으로 적용돼야 된다 라는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과 지금까지 뭐 적폐청산 수사 이런 것에 대한 만약에 이 제 주장을 말씀하시면 되게 위험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당원들에게는 도발적이기도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주장을 만약에 주장 중에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주장과 공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대선 주자는 풍성하게 우리 당에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갚는 방식은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정권 창출하고 지방선거도 승리도 이끌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하셨구나, 사람은 잘 뽑았구나 라는 평가를 후대에 듣도록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갚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당원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적인 고마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방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그 개인 자격으로서 당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의 공적인 입장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그런 빌미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께 제가 당대표가 되어도 사면에 대해서 당대표의 자격으로서 언급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한 뒤에 어제 뉴스 검색해보시면 뭐가 나왔냐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3월 사면 검토 이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는 초연해야 됩니다. 초연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아주 확장된 법리로 우리 보수 정권 인사들을 탄압을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정치 보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나중에 길이라든지 이런 게 밝혀져도 똑같은 자체로 심판받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